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한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현명하게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재용 전문가님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게 용어도 원체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렵고 복잡한 보험 용어를 쉽게 풀어주는 보험 전문가 오재용입니다. 네,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안창균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심을 설계하고 창의를 더하고 균형으로 완성하는 보험 안창균 전문가입니다. 네, 멋진 삼행시를 또 이름으로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내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동일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지난 주말에도 네.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엔 주말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세요? 아나운서님 올해 장마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요. 며칠이에요? 올해 32일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네요. 이제는 장마가 한 달씩 막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비가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우산 그렇죠, 생각나죠? 우산이죠. 예. 자, 근데 이 우산을 우리가 일부러 뭐 비를 다 막겠다고 큰 거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작은 우산을 쓰면 또 안 쓰나만 되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험도 우산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리 매일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보험이고요. 또 보장도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또 너무 협소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이 정말 우산 같은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우산 같은 보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와, 멋진 인사 감사합니다. 우산 같은 전문가님까지 함께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여러분께 정말 든든한 보험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2대 질환 주요 치료비입니다. 오재용 전문가님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2대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질환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질환들도 어떻게 보험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나운서님 먼저 중대 질환이라고 하면 네. 어떤 질병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중대한 거니까 일단 심각한 질병일 것 같은데요. 저는 암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암이요. 네, 맞습니다. 중대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사망률 1위인 암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물론 암보험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암만큼 중요한 보장은 뇌와 심혈관 질환을 보장해주는 2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혈압과 당뇨 증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물론 이 두 가지도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지만 이 두 가지 질환은 결국엔 혈액이 잘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이 혈관을 통해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결국 뇌와 심장에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기관에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뇌와 심장 질환이 현대인에게 새로운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 질환인 뇌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자님은 혹시 주변에 네. 뇌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그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혈관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외에는 주변에서는 아직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뇌와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연령층에서 발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는데요. 저는 벌써 올해만 해도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30대 분들이 3분이나 뇌와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식습관들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서양화가 되지가 않아서 뇌와 심장 질환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요즘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많이 앉아 있는 이 생활 습관 때문에 뇌와 심장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렇죠. 우리 중년층 분들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사례처럼 이 젊은 세대 분들께서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혈관 질환이 암만큼이나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2대 질환이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2대 질환 정확히 어떤 것들인가요? 네, 그럼 이대 질환 보장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대 질환을 보험에서 말하는 이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은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혈류가 혈관에 잘 흐르지 못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질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보험에서 말하는 뇌혈관 질환은 첫 번째로는 혈관은 막히게 되고 결국엔 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혈관이 터지게 되는 뇌출혈을 보장해주는 뇌출혈 진단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뇌혈관이 막히게 되는 뇌경색을 보장해주는 뇌졸중 진단비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과 이 뇌질환 후유증까지 모두 보장해주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고 어떤 보장에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나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보장 코드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제 고객 중에서도 뇌출혈 진단비 6천만 원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가입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로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때 이분은 8천만 원을 내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넓은 범위의 보험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뇌혈관과 똑같이 심혈관도 결국에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질병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심장이 막히게 되면서 혈관이 괴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네.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라고 하는 보장이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외에도 심혈관이 막히게 돼서 협착하게 되는 협심증까지 보장해주는 협심증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있습니다. 네. 진단의 범위로는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와 협심증까지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순으로 보장은 넓어지고요. 요즘에는 부정맥까지 보장해주는 범위의 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상담간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두 가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크게 나눠보자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라고 나눠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죠.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 질환 이렇게 세 가지 담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심장의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더 넓고 그것보다 더 넓은 심혈관 질환 보장이 훨씬 더 넓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장이 되는 담보들 중에서도 범위가 가장 넓은 보장 담보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요즘엔 너무나
너무나 흔하게 발병하고 있는 질병이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더욱더 주의를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뇌혈관, 심혈관 이야기만 들어도 무서운 이 질병들은요. 또 하나의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이겠죠. 우리가 이것들을 치료할 때 정말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것은 짐작하고 계실 텐데 비용 알아보기 전에 전문가님, 이 두 가지 질환 우리 어떤 방식으로 좀 치료를 하는 게 흔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질환 다 혈관이 막혀오면서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 질병의 치료의 핵심은 혈관의 빠른 정상화입니다. 먼저 뇌혈관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뇌경색으로 처음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 혈관 안에 있는 피떡이라고도 불리는 혈전을 녹여주는 혈전 용해술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혈전 용해술을 진행했음에도 혈관에 혈전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에는 직접 혈관에 기계를 넣어서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네, 이 부분을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혈관에 혈전을 녹여주는 혈전 제거술과 용해술로 이렇게 모든 치료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했음에도 네,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네. 이 수술에 대해서는 예방적 수술과 네, 직접적인 수술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회자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그 드라마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그 드라마에서도 최송화 선생님이 나오는 배우분이 수술하는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했던 그 수술이 예방적 수술인 클립 결찰술과 코인 색전술이 많이 나옵니다. 네, 수술을 진행할 때는 이미 혈관이 터져버려서 출혈이 시작된 분들도 있겠지만 출혈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하는 수술도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그럼 클립 결찰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라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네, 혈액이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혈관벽을 때립니다. 그 때문에 이제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 혈관벽이 계속 부풀어 오르다 보면 출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뇌 동맥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방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부풀어 오르는 혈관과 정상 혈관의 연결 부위에 클립을 걸어서 더 이상 그쪽으로 혈류가 진행되지 못하게 해서 출혈을 예방하는 클립 결찰술이 있고, 또 부풀어 오르는 혈관 안쪽에 쇠그물인 코일을 걸어서 더 이상 혈류가 똑같이 유입되지 않게 하는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두 증상은 모두 병원에서 건강검진 등이나 촬영을 통해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증상을 모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으로 건강검진 등을 많이 받아보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 출혈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먼저 뇌를 여는 개두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뇌압이 너무 높아서 뇌를 열기 힘든 상태라고 하면은 뇌 안에 있는 압력을 낮추어주는 감압술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압술을 통해서 뇌의 압력이 낮아진 후에는 직접 이 출혈 부위를 막아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뭐 클립 결찰술, 코일 색전술, 이름조차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좀 터지기 전에 미리 좀 예방적인 시술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방을 하고, 그것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뇌 혈관이기 때문에 머리를 여는 개두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렇게 좀 무섭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충분히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심혈관 치료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심장 혈관도 처음엔 막히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동일하게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뇌경색과 동일하게 혈전 용해술을 진행을 합니다. 네, 혈전 용해술을 진행했지만 똑같이 이 혈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금속인 스텐트를 직접 삽입하여서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시술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술은 혈관에 직접 스텐트와 풍선 등을 넣어서 혈관에 피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주는 시술인데요. 이 시술을 진행을 했어도 계속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상 혈관에 피를 연결해주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고 괴사하게 되어서 혈류가 흐르지 않아 환자의 몸 상태가 계속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하는 수술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막혀 있는 혈관을 우회하여서 정상 혈관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심혈관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시술을 먼저 진행해보고 이후에 차례대로 수술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뇌혈관, 심혈관 모두 다 시술부터 수술까지 정말 이 몸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런 시술과 수술할 경우 치료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걱정했던 것처럼 비용적인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뇌혈관의 경우 혈전 용해제를 진행하실 때는 약 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혈전 제거술을 하실 때는 약 200에서 400만 원, 그리고 직접적인 뇌 수술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약 700에서 1천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듭니다.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심혈관 질환 치료 같은 경우에는 혈전 용해 같은 경우엔 뇌혈관과 비슷한 치료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400만 원, 그리고 직접적인 관상동맥 우회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700에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소요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술, 수술 모두 다 좀 부담이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산정특례 제도라는 걸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 이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가에서 중증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의 보장 기간이 있는데 이 뇌와 심장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건강보험 처리를 해주는 급여에 대한 부분만 보장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뇌와 심장은 최대 30일까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뇌와 심장은 수술을 하시고 중환자실 입원 치료 후에 재활까지 기간이 너무 길게 들고 재발이 잦기 때문에 산정특례 제도로는 보장을 많이 받으시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국가의 지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이 좀 어렵고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꼼꼼히 대비를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 사실 말씀해주신 치료비 그리고 산정특례 제도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이것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을 만큼 치료비가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꼼꼼히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과거에는 별다른 보장 담보가 없어서 좁은 범위인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을 보장해주는 진단비로 보통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더 준비를 많이 하신 분은 약간의 수술비만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더 넓은 범위의 진단비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술을 준비할 수 있는 수술비 담보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비, 그리고 뇌와 심장 질환의 수술비, 앞서 말씀드렸던 혈관을 녹여주는 혈전 용해제와 제거제까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정말 핫한 보장이 있는데요. 바로 2대 질환 주요 치료비라고 하는 담보가 나왔습니다. 이 보장은 과거에는 각각 수술과 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줬다고 하면 2대 질환 주요 치료비는 수술, 그리고 혈전 용해, 중환자실 치료까지 모두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10년 동안 연 1회씩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지만 최초 1회한만 지급된다는 단점도 있고 보험료가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대 질환 주요 치료비는 내가 수술이나 혈전용해, 중환자실 치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진행을 한다고 해도 최초 진단 후에 10년까지 연 1회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 나온 2대 질환 주요 치료비가 있는데요. 처음 나온 주요 치료비는 수술, 혈전용해, 그리고 중환자실 모두 묶어서 연에 한 번만 지급했습니다. 내가 2천만 원 가입 금액의 주요 치료비를 가입했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해도 2천만 원만 지급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새로 나온 주요 치료비는 이 수술과 혈전용해 그리고 중환자실 치료 이 중 하나만 해도 각각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맨 처음 출시된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신 분께서는 혈전용해와 수술 동시에 진행을 하셔도 총 4천만 원만 지급받는 경우였는데요.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2천만 원만 지급받는 경우였는데 요즘에는 수술과 혈전용해 모두 진행하시면 총 4천만 원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세 가지 치료를 모두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맨 처음 나온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에 2천만 원만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은 요즘 나온 주요 치료비는 총 6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연 1회씩 지급받는다고 했을 때 똑같은 보험을 가입을 하여도 내가 총 2억을 받느냐, 6억을 받느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담보의 이 보장에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했을 때 4억이나 덜 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시겠죠? 네, 상담 받으실 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주의할 점 좀 같이 짚어주시고요. 또 내용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 질환은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혈관 질환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질환들은 재발이 잦기 때문에 현대인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인데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와 새로 준비하시려고 하는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그리고 보장 횟수, 보장 금액을 잘 확인하셔서 상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 뇌혈관 질환과 또 심혈관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까지 알아보고 나니까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재가보험입니다. 관련해서는 안창균 전문가님과 같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이 주제를 또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의 주제를 선정한 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했습니다. 치매보험하면 조금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재가보험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몇 년 전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좀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이 재가보험이라는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이런 좋은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안내를 드리고자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전문가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주제 선정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장기요양 등급, 우리 재가보험이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이 단어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게 뭘까요? 네, 좀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자님, 혹시 네, 당연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월급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럼요. 지금도 월급 받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이제 회사원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근무를 하시고 월급을 받게 되실 텐데요. 이 매월 근무하고 받는 급여와 함께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 급여 명세서에서는 지급받는 이제 금액도 있으시겠지만 공제 항목도 함께 적혀 있는데요. 이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 항목 내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기요양보험료, 매달 납부하고 계신 이 금액이 장기요양제도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이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거 저도 얼핏 스쳐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장기요양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장기요양도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치매에 걸리신 분들만 이 혜택을 좀 받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말씀하신 대로 치매 환자의 비중이 가장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해드린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요통이나 관절염 등의 이제 신체 기능은 물론이고 만성 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도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이제 상담 간에 말씀을 많이 나눠 보면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 치매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며 느끼실 이제 경제적인 부담감은 물론이고요. 이제 단순히 본인이 아프고 많은 다른 질병들과는 다르게 가족들이 부담해야 될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육체적인 부분들도 너무 걱정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을 잃어가는 질병인 이제 치매, 이 치매 판정에는 CDR 척도라는 치매 평가 검사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CDR 1점에 해당하는 경도 치매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기억력 감퇴라든지 건망증 이러한 가벼운 증상들을 예로 들 수 있고요. CDR 척도 3점에 해당하는 중증 치매 이상부터는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력이 없으시다든지 용변을 가리기 힘드신 이런 중증 질환들 증상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기존의 치매보험 상품들은 경도, 중등도, 중증, 진단비에 해당하는 이러한 진단금 1회만 지급되는 형식의 보험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이 재가보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으신 분들을 위한 보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전엔 없었는데 새롭게 또 생겨났다라고 하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더욱더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기 요양에 대해서 아직도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기요양 등급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1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총 6가지의 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신체나 인지 기능을 기준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이 판정받은 등급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대상 신청을 하실 때에는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가까운 센터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요 장기요양, 특히 크게 재가와 시설급여로 나뉠 수 있고요. 시설급여는 요양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주제로 들고 온 이 재가보험,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쉽게 말해서 가입자가 이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필요한 간병이나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요양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수요도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했으니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을 거고 또 어느 정도의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단 직원분이 방문하여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과 함께 등급을 판정합니다. 참고로 본인 상태에 맞는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은 분들에겐 유효기간, 서비스 설명, 월 한도액, 본인 부담률 등이 기입되어 있는 인정서를 받게 되십니다.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급수에 맞는 월 한도액으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에서 2등급은 심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전체적인 생활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받는 등급인데요. 대표적으로 극심한 치매, 중풍,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활동이 힘드신 분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1,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시설 급여의 대상자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3, 4등급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생활하시며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팡이를 사용하시거나 허리 디스크, 무릎, 고관절, 앞서 말씀드린 요통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구간인데요. 이 부분이 흔히 앞서 말씀 주셨던 치매가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인지 저하 능력, 경증 치매 등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재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6가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방문 요양입니다. 방문 요양이라 함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자택으로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에 대한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방문 요양을 시간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방문 목욕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갖추어서 집으로 방문, 그리고 목욕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방문 간호 서비스인데요. 간호사 또는 의료 관련 인원이 직접 자택으로 방문하여서 간호 및 진료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네 번째가 노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받고요. 현재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처럼 픽업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끼리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 보호인데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요양기관의 보호하에 활동 지원,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복지용구, 가장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원의 유지를 위한 용구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지팡이, 보행 보조기, 미끄럼 방지 양말 및 귀저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나이 만 65세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그 상태에 맞는 등급 판정을 받아 월 한도액 선에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 등급을 먼저 판정을 받으신 이후에 이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이 재가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재가 보험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 장기 요양 보험료를 재원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5% 기준 15%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15%는 장기요양 4등급을 기준으로 한 20만 원 가량 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은퇴 이후 시점인 경제활동이 없는 시점에서는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치매보험으로 단 1회성에 그치는, 더군다나 특히 중등도, 중증 치매 진단비에 해당하는 인지지원,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지급받는 1회성 보험이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이 짊어지게 될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경제적인 부담 또한 충분하게 고려해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이 재가보험, 가입 기간 최대 종신 시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매월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월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월 부담금을 해소하면 물론 갖가지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함에 따라 생활비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노후자금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예시로 좀 들자면 월 100만 원을 수령하는 특약들로 준비를 한다는 가정하에 10년만 보장을 받으셔도 1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제 활동이 없는 고령의 세대 분들께는 월 20만 원이라는 이 본인 부담금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으로 잘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처럼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해 주신 재가보험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점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간혹 혼동을 하셔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셨다고만 해서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판정을 받으시고 반드시 재가 또는 시설, 보호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영수증을 증빙하고 청구하셔야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시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가입을 도와주시는 설계사분들 그리고 고객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의 단순 보충제로 생각하시고 이제 뇌 영양제 고지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 부분을 놓치고 고지를 안 하시는 경우 이제 고지 위반으로 보험 계약이 파기되거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과거 치료력을 확인하셔서 먹는 약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판정을 최초 받으셨다고 해서 이제 계속 등급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등급마다 2년에서 3년 사이에 재판정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 가입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자면 복지연구와 주야간 보호특약 등은 1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폭넓게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재가이용 특약은 이제 1에서 5등급, 시설이용 특약은 1에서 2등급 요양원을 이용하는 시설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가성비 있고 폭넓은 보장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납입 면제나 페이백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다 보니 상담간에 충분히 활용하시면 더 좋은 상품을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죠.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또 얼마나 유익한 정보일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명동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네. 또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겠죠? 일단 아직도 이 자동차 보험과 네.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사고가 나면은 주구장창 자동차 보험만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동차 보험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죠? 네. 유명
그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홍보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아직도 이 자동차 보험에 의존도가 높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왜 필요한 보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두 가지의 차이점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명확하게.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교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뭔가 이제 배상을 해주고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어떠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가입사항 역시 틀립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재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이제 팁을 좀 드리면 가장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이렉트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보시고 본인이 매년 드시니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에 대한 네. 그 인지도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고 1년마다 계속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자 보험은 기타 우리 보장서 보험 같이 납입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가입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주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 이제 형사적인 어떠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보험료 같은 경우도 자동차 보험은 1년에 내가 딱 한 번만 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험료가 좀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할인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네. 다이렉트로도 준비하시고 뭐 요즘에 이렇게 걷거나 대중교통 맞아요. 이런 거 이용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할인해주는 이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납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 보장성 보험처럼 월납으로 매월 내가 보험료를 내는 게 보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 무면허 이런 그 사고들은 사고에 대한 보장을 자동차 보험은 보장을 하지만 본인 부담이 발생을 하지만 근데 운전자 보험은 일정 부분만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기 환급금을 또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환급금이 없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환급금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딱 두 가지를 항목별로 비교해 주시니까 네. 이제 어떤 보험이 있는지 차이를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하나는 형사적인 책임, 또 하나는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좀 와닿으실 내용은 사고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아직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대 중과실 사고는 굉장히 뭐 위험한 사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사고들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 신호 위반, 그다음에 횡단보도 사고, 뭐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보도 침범, 그다음에 철도 건널목에 대한 뭐 사고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면허 사고, 음주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2가지의 큰 사고들을 묶어 놓은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운전자 보험에서도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음주하시고 그럼요. 운전하시는 일은 절대 안 되죠. 절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고는 맞습니다. 어떠한 걸로도 네.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의도와 다르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정말 피치 못한 사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보험이라는 걸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면 자동차 보험은 차에 가입을 하는 거고 운전자 보험은 나 혼자만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차를 따라다니면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운전자 보험의 좋은 점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은 뭐 주로 이제 본인이 가입을 네. 하지만 이제 뭐 부부 한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정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가입 범위를 한도적으로는 조금 늘릴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운전자 보험은 아무래도 이런 자동차 보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꼭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을 하면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장 범위도 운전자 보험이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우리 네. 비용 얘기를 안 해볼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좋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자, 이 보험료를 이제 뭐 자동 운전자 보험으로 한 달에 막 뭐 5만 원, 10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소비자들,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보험금을 많이 내니까 보장을 그만큼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정확하게 운전자 특약은 4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다음에 그 뭐 자동차 부상 치료비, 그다음에 네.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렇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제외하고 어떠한 특약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이 운전자 특약 4가지의 보장 그 한도나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와는 상관없이 운전자 보험으로만 구성을 했을 때 보험료는 한 10,000원 정도대에 그 선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운전자 보험에 대한 팁을 좀 드리면 네. 이 보험료적인 부분에서 그럼 내 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물어보시는, 계실 거예요. 분들이 있는데 2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는 내 운전자 보험에 혹시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는지. 자, 이 적립보험료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보험사에 내 보험료를 적립을 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보험료의 적립보험금은 내가 낸 금액을 전액을 다 적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떼고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뭐 예적금에 비해서 이 적립되는 금액이 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작습니다. 그러면 네. 굳이 적립하실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이걸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 보험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2,380원 이렇게 내면은 적립보험료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 뭐 25,000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내 그 운전자 보험에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해 특약들인데 요 상해 특약들은 사실 그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에 내가 준비를 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 보험에 준비를 같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그 상해 특약들 같은 경우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뭐 고지 사항들, 네네네. 상해 부분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건강보험에 상해 특약이 좀 들어가기 어렵다 하면은 운전자 보험에서는 고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상해 특약들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어진간하면은 운전자 보험 안에 이 상해 특약들을 같이 넣으시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운전자 보험 우리가 사실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한 특약들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게 적립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했던 점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그리고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운전자 보험은 우리 기타 일반 건강보험처럼 뭐 예를 들어 20년나 100세 만기 이렇게 보장 기간을 그러니까 한번 내가 준비를 했다고 해서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보험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나 아니면은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이럴 때마다 운전자 보험은 계속
갈아줘야 되는 보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특약을 제외하고 다른 특약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내가 그 이슈에 맞춰서 보험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자 보험, 내 운전자 보험이 계속 간다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바꿔주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운전자 보험의 주의점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